자, 지금부터 6회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까요? 목표 관리 MBO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적절하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MBO가 결과 평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 성과를 좀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직무에 적합하죠. 맥그리거의 X, Y 이론 중 Y 이론적 관점.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잘못 생각하면 약간 X 이론적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Y 이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한테 목표를 정해주면 그 목표를 정할 때 사람들을 좀 참여시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뭔가 자율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Y론적 관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MBO와 TQM은 양립하기 어렵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이제 그 MBO는 굉장히 결과지향적인데 TQM은 이거 과정지향적이라 그래서 이제 결과와 과정은 좀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립하기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결과 평가는 MBO를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품질을 높이는 그런 과정, 뭐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그 생산 라인을 재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생산을 멈추고 그 생산에 있는 뭐 라인을 뭐 멈춘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재정리하거나 혹은 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제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이 뚝 떨어지 결과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MBO하고 TQM, MBO는 결과지향적이고 TQM은 과정지향적이라 그래서 두 개가 좀 양립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TQM을 하는 데에서 이제 MBA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경로 목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경로 목표 이론은 목표가 들어가지만 사실은 얘는 리더십 이론이고 MBO는 이제 목표 설정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4번이 틀린 거고. 52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건 뭐 외워야죠. 뭐 이성의 신공해서 이타적 행동, 성실한 행동, 예의적 행동, 신사적 행동, 공익적 행동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공감적 행동은 아니죠. civic virtue가 돼야 되죠. 그래서 2번의 공감적 행동은 아니죠. 3번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에 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변수는 심리 상태이다. 아 이게 틀렸군요. 이게 우리가 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그 심리 상태는 매개 변수고 조절 변수인 뭐 그 작업자의 성장 욕구 수준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죠. 그래서 작업자의 성장 욕구 수준이 높다고 하면 5대 핵심 직무 특성 5가지를 높여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작업자의 성장 욕구 수준이 낮다고 하면 그 5가지 좀 낮춰줘야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변수는 심리 상태다가 아니라 이제 성장 욕구 수준이다. 1번이 틀린 거죠. 성장 욕구 수준은 직무 특성과 심리 상태와 성과 간의 조절 변수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조절 변수가 뭐 상황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작업자와 고객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 피드백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 작업자와 고객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 고객에게 뭐 이렇게 잘 고쳐졌다, 뭐가 잘 됐다 이렇게 해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직무 확대를 실시하면 기술 다양성과 과업 정체성이 증가한다. 이게 직무 확대는 이제 직무를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 다양성과 과업 정체성이 증가를 하죠. 4번 다음 중 집단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뭐 높은 집단의 응집, 집단의 응집력 때문에 생기는 거는 그 이제 집단 사고죠. 집단 사고. 2번, 3번, 4번은 그건 다 집단 양극화, 그룹 바이폴라라이제이션, 혹은 뭐 그 그룹 시프트라고도 합니다. 그룹 시프트. 네, 그룹 시프트가 일어나면 의견이 이제 좀 이동화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프트의 결과 양쪽으로 가면 양극화고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극화인 거죠. 네. 1번은 어쨌든 집단 양극화의 원인이 아니라 집단 사고, 그룹 싱크의 원인인 거죠. 5번 LMX 이론. 리더십에선 잘 안 나는 이론인데 요즘엔 뭐 하도 이제 다른 건 시험에 많이 나니까 얘도 시험에 나죠. 거리가 먼 것은 리더가 부하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네. 리더 자체보다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이제 인 그룹이냐 아웃 그룹이냐 3번에 나와 있죠. 리더십의 효과는 외 집단보다는 내 집단의 관계가 좋다. 그렇죠? 리더의 자발적 희생을 중요시한다. 이건 뭐 서번트 리더십에 해당하는 거죠. 예, 1, 2, 3번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조직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대규모 조직은 뭐 아무래도 좀 약간 관료화되게 돼 있고 하니까 전문화도 높고 공식화도 높고 복잡성도 높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통제의 범위는 관료화되니까 뭐 넓은 통제 이건 이제 보통 대규모 조직은 약간 기계적에 가깝기 때문에 넓은 통제의 범위가 이제 맞지가 않은 거죠. 네. 그다음에 7번 로렌스와 로시의 연구가 주장하는 바에 해당하는 것은 로렌스와 로시 연구는 그 4번이죠. 뭐 그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그럼 이제 조직 내 분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다 더 쓰면 이제 통합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환경 불확실성 고 분화 고 통합 노력 고 이렇게 고고고 중중중 저저저 이렇게 가는 거죠. 1번은 뭔가요? 뭐 개별 조직은 조직의 구조적 관성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건 이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인 거죠. 부서 간 과업의 상호 의존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필요성이 증가. 이건 이제 톰슨의 연구죠. 톰슨. 그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 이거는 이제 챈들러의 연구에 해당하는 거죠. 네. 8번 동기부여를 위한 직무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그 1, 2, 3번은 다들 이게 동기부여를 위한 직무 설계는 뭐 어떻게든 사람들을 좀 동기부여 이론으로 맞췄을 때 뭐 헤크만과 올드햄이라든가 혹은 뭐 욕구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했을 때 동기부여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4번은 이제 전문화는 오히려 그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4번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4번은 이제 동기부여를 위한 직무 설계가 아니라 이건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 설계라고 봐야 되겠죠. 9번 선발 도구의 신뢰성 중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내적 일관성은 우리가 이제 그 이게 신뢰성 측정 방법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내적 일관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뭐 구성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 개념, 컨스트럭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직 몰입이라는 거는 그 좀 굉장히 큰 복합적인 개념이니까 그거를 그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그다음에 뭐 규범적 몰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측정하는데 그 이제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나눴을 때 그거를 묻는 설문 문항이 있을 거예요. 그 설문 문항이 그게 좀 일관되게 작성이 되느냐. 이 설문을 하다 보면 뭐 설문한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설문이 좀 다른 식으로 읽혀서 사람들이 이게 좀 조직 그 정서적 몰입이 높은 사람에게 높은 쪽에다가 문제가 이제 답을 쭉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문항을 반으로 쪼개요.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뭐 문항이 10개라고 하면 1번부터 5번, 5번부터 6번부터 10번 아니면 뭐 홀수 짝수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덩어리를 놓고 그거를 이제 막 상관계수를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다 해서 종합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걸 크롬바 알파라고 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양분법이라고 하죠. 스플릿 해프 메소드.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이건 좀 약간 어려운 문제죠. 네. 10번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제식 교육은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이다. 이게 도제식 교육은 이제 온더잡이죠. 온더잡.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OJT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사무직에서 OJT를 우리가 뭐 저기 인턴 사원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직에서 블루 그 칼라에서의 그 교육을 OJT를 도제식이라고 합니다. 도제식. 그래서 이제 1번 도제식이 오프 더 잡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온 더 잡인 거죠. 교육 훈련의 전이가 높은 게 온 더 잡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교육 현장하고 실무 현장하고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교육 훈련의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커크 패트릭의 교육 훈련 평가 모형은 반학 행결, 반응 학습 행동 결과, 반학 행결 이렇게 외우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의 필요성은 개인 직무 조직 차원에서 분석한다. 그렇죠? 네. 11번 임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적용된 임금 체계는 직무급이다. 그렇죠? 지식 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킬 베이스 페이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지식 정보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스킬이 올라가면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킬 베이스 페이가 적절하고 임금의 내부 공정성 확립은 시장 임금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 이건 이제 내부가 아니라 외부 공정성이죠. 임금에는 이제 우리가 뭐 외부 공정성, 내부 공정성, 개인 공정성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외부 공정성은 소위 말해서 뭐 근로자가 자기가 받는 돈을 시장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어느 은행의 그냥 행원이라고 하면 다른 은행의 행원들하고 이제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공정성인데 그 외부 공정성 어쨌든 뭐
은행 간의 수익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다 똑같이 돈을 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다른 그 은행들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뭐 하냐면 시장 임금 조사하는 거죠. 이거 업계는 얼마 주는지 조사하는 걸 시장 임금 조사고 내부 공정 확립은 이제 보통 서양에서는 직무급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직무 평가입니다. 직무급 하려면 우리가 직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직무 평가 가지고 이제 내부 공정성을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내부 공정성 확립은 직무 평가고 외부 공정성 확립은 시장 임금 조사다. 요 정도만 외워두셔도 괜찮겠어요.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은 우수 인력을 유인하게 용이하다. 그렇죠? 임금 수준이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돈을 많이 주는 기업은 뭐 당연히 우수 인력을 유인하기가 용이한 거죠. 네. 12번에는 그건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 답이 두 개예요. BCG 매트릭스에서 종축은 뭡니까? 종축은 시장의 성장률이고 횡축이 상대적 시장 점유율인데 어쨌든 1번이 확실히 틀렸는데 그 4번도 틀렸죠. 뭐 경험 곡선 효과보다는 투자 수익률을 강조한다. 이건 이제 BCG 매트릭스가 아니라 G 맥킨지 매트릭스예요. 네. 그래서 그 4번도 틀린 거죠. 4번도. 네. 제가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좀 바꿔놓는다는 게 안 바꿔놔서 그런 것 같아요. 2번 뭐예요? 2위 기업의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0.5면 1위 기업의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2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1등분의 자신인데 자기가 이제 0.5란 얘기는 1등이 1이고 자기가 이제 0.5니까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등 기업은 이제 자기를 제외한 2등을 써야 되겠는데 밑에다가 이제 자기를 제외한 1등이니까 2등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0.5분의 1 하니까 2가 되겠죠. 그다음에 BCG 매트릭스는 보통 이제 전사적 수준의 경영자. 우리가 전략은 코퍼레이트 레벨, 비즈니스 레벨, 펑셔널 레벨 이렇게 레벨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BCG 매트릭스는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이기 때문에 이게 전사적 수준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기법이죠. 13번 다음 중 고객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대변하는 개념이 아닌 것은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맞죠? 그다음에 커스터머 이쿼티 고객 자산도 많고 고객 점유율도 맞지만 고객 획득률은 아니에요. 고객 획득률은 그 뭐 시장 점유율하고 같은 개념이라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이제 단기적 관점이죠. 네. 14번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 가운데 반드시 표본 프레임이 필요한 것은 그건 뭐 SRS입니다. 이 표본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건 보통 이제 확률 표본 추출인데 이 확률 표본 추출 중에서도 표본 프레임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이제 SRS, Simple Random Sampling,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고 만약에 체계적 표본 추출은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있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어쨌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3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조건 가운데 규모 적정성. 그러니까 효과적인 우리가 시장 세분화 요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규모 적정성, 시장 내 동질성, 시장 간 이질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규모 적정성을 충족시키기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이건 시장을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그 이제 세분 시장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규모 적정성이 줄어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규모 적정성을 충족하기 제일 어려운 거는 당연히 뭐 시장을 잘게 쪼개는 미시적 마케팅, 마이크로 마케팅이겠죠. 1번에서 4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규모 적정성이 떨어지는 거고 4번에서 1번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규모 적정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6번 경쟁자 파악 방법. 이건 사실 뭐 회계사 시험에만 좀 잘 나는 건데 이게 그 4번의 표준 산업 분류만 기업 중심적인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고객 중심적인 겁니다. 이건 좀 이름 같은 걸 좀 외우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17번 희석 효과. 희석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원래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좀 이렇게 물타기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떠냐면 이제 이미지가 약간 고급 이미지인 거죠. 고급 이미지가 약간 이제 중가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약간 물타기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높은 건 하향 확장입니다. 다운워드 라인 익스텐션. 라인 익스텐션은 원래 있던 브랜드를 같은 카테고리 내에 다른 그 같은 카테고리 제품으로 이제 확장하는 건데 상향은 한 급 위고요. 이제 하향은 이제 한 급 아래인데 하향 확장이 희석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상향 확장은 아닙니다. 상향 확장은 이제 보통 고급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게 그게 문제점이죠. 그다음에요. 가격 차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격 차별은 그 원가는 똑같은데 이 고객의 예를 들면 뭐 그 가격 민감도에 따라서 혹은 뭐 유보 가격에 따라서 뭐 가격을 달리 매기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데
아닌 거는 혼합 묶음이. 묶음 가격은 그건 다른 거죠. 학생 할인, 수량 할인, 뭐 이중률 이런 건 다 가격 차별이 맞는데 혼합 묶음은 아니죠. 네. 혼합 묶음은 이제 뭘 묶어서 싸게 해주는 건데 묶어서도 팔고 그냥 뭐 따로따로 분리해서 팔고 하는 걸 이제 혼합 묶음이라고 하고 묶어서만 파는 걸 순수 묶음이라고 하죠. 묶음 가격이 하나입니다. 촉진 믹스 전략 가운데 풀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뭐 대표적인 푸시가 인적 판매입니다. 네. 대표적 풀은 광고고 대표적인 푸시는 인적 판매고 소비자 판촉은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이기 때문에 걔는 풀이에요. 네. 중간상 판촉은 그 푸시고요. 구조는 그 광고와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채찍 효과의 원인이 아닌 것은 채찍 효과는 뭐 수요 정보의 부재, 배치 주문 이거 맞아요. 배치 주문은 이제 주문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이제 뻥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배치 주문도 채찍 효과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사슬 상류 하류에서 정보 공유 지연 이것도 맞죠. 네. 짧은 리드 타임은 이제 이건 저 채찍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찍 효과 뭔지 아시죠, 여러분? 채찍 효과는 이제 공급 사슬의 이쪽을 하류라고 합니다. 하류에서 생긴 수요의 변화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증폭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하죠. 시험에 좀 많이 났죠. 네. 21번 CRM 시스템의 도입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CRM이 이제 고객 관계 관리인데 요거는 이제 좀 기존 고객들한테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하고 그 뭐 이렇게 연결을 유지하고 고객 분석하고 해서 이제 매출을 극대화하는 거를 CRM이라고 하죠. 교차 판매 및 상향 판매 확대에 말이 되고 고객 충성도 증대될 수 있고 우량 고객 이탈 방지도 되지만 재고 관리 능력 향상 이건 뭐 CRM이라기보다는 SCM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한 분석 기법 가운데 NPV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NPV가 0보다 크면 투자한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가감이 좋다. 맞죠? 기업 가치는 투자한의 NPV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NPV는 할인율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IR보다 낮으면 NPV는 음의 값을 가진다. 낮으면 아니라 크면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NPV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 NPV 0이 되는 여기를 이제 IRR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IR보다 여기보다 이제 이자율이 IR보다 크면 여기는 이제 NPV는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작으면이 아니라 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23번 그 22번 이제 해설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콜옵션 가치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사 가격이 증가하는 콜의 가치를 낮춘다. 그렇죠? 미국형 콜옵션의 가치는 만기일이 길수록 높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주가가 높을수록 콜옵션의 가치는 감소한다. 이게 증가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주식을 대상으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뭐 콜옵션이라는 게 살 수 있는 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이제 그 비싼 주식을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의 가치는 주가가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콜옵션의 가치는 증가하죠. 네. 그래서 이제 2번과 4번 같은 건 좀 쉬워요. 만기일이 길수록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클수록 뭐 콜옵션에도 풋옵션에도 이건 이제 항상 그 가치가 증가하죠. 그다음에 ROA가 10%이고 부채 비율이 0.4일 때 ROE는 얼마인가? 이건 뭐 공식에다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해설에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ROA가 0.1이고 곱하기 1 플러스 부채 비율을 하면 1.4예요. 0.1 곱하기 1.4 하면 0.14에서 14%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주 민국의 주가 수익률 펀은 얼마인가? 펀은 어떻게 하면 EPS분의 C가예요. 그래서 이제 EPS는 여기 보면 1,000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 주식의 가치는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분의 10,000원 하니까 10이 되는 거죠. 10. 네. 2번이 되는군요. 이상으로 모의고사 저기 6번째 거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